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냈습니다. 내용은 공허했고 논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진짜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믿음 자체가 무너진 날입니다. 1996년 뉴욕 대학교 물리학자 앨런 소칼은 인문학계에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를 해체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과학마저도 권력의 언어로 치부하는 담론들. 소칼은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진짜로 이걸 믿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칼은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철저히 가짜로 허무맹랑한 논문을 씁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양자 중력에 대한 해석학적 초월이라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이 논문에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들의 이름을 무작위로 인용했고 말이 되는 문장보다 그럴싸한 문장을 우선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출판하는 학술지 소셜 텍스트에 투고됩니다. 편집진은 이 논문을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게재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소칼은 다른 학술지에 폭로문을 발표합니다. 저 논문 전부 가짜입니다.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사기에 당한 거죠. 이 사건은 과학전쟁, Science Wars를 촉발합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해석과 실증, 담론과 진리 사이의 긴장이 폭발했죠. 소칼이 지적한 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훨씬 깊이 있었습니다. 나는 학문적 패션과 지적 무책임에 대한 풍자를 시도했다. 진리를 의심하겠다는 태도가 결국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과연 지식일까요? 상상해 봅시다. 책장이 끝도 없이 이어진 도서관. 그 책들 안엔 복잡한 단어, 철학적인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읽지 않지만 위대한 책이다 라고 말하죠. 소칼은 그 도서관 한가운데 가짜 책을 놓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진리의 본질이 아니라 진리처럼 보이는 외형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려는 고통스러운 싸움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진리인가 아니면 진리처럼 보이는 환상인가? 소칼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데그니티 V. 그러니까 이게요, 논문이라는 게 뭔가요? 논문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자신들의 지식을 생산해낸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어라고 하는 동료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양자역학을 연구하지 않는데 양자역학에 관한 연구 논문이 나한테 심사를 하라고 들어오면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논문 평가를 한다는 것을 보통 피어 리뷰라고 하거든요. 동료들에 의한 평가를 거쳐서 논문이 특정한 학술지에 게재가 되는데, 이때 피어라는 거는 그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동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앨런 소칼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문학자들이 양자역학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 논문을 덜컥 저널에 실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식의 생산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논문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1차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앨런 소칼의 사건을 우리가 보통
지적 사기, 지식 사기 이런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한 거죠, 앨런 소칼이. 그래서 특정한 학문 분야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학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경고를 날린 삶인데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전문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자연과학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앨런 소컬이 이런 일들을 꾸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걸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새로운 지식들을 확립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인문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 사이에 대립과 결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문학자들은 굉장히 질적으로 세상을 봐요. 근데 자연과학자들은 양적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말은 모든 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숫자로 만들어서 표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숫자의 신화가 들어가죠.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얘기해서 숫자만 들어가면 모두가 객관적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통계 숫자가 들어가고 뭐 여론조사 숫자가 들어가고 이러면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자연과학자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양적 연구 방법론 쓸 수밖에 없고요. 인문학자들은 질적인 연구 방법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뭔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직접 분석하는 과정들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면접을 한다든지, 심층 면접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자체를 분석한다든지,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질적 연구 방법론에 속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사실은 화해할 수 없는 긴장 같은 것들이 늘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양적 연구 방법론도 그렇고 질적 연구 방법론도 그렇고 다 완벽한 연구 방법론은 아닐 수 있다. 연구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추론하기 위한,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긴 여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학문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